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세계 최초의 육각형 배터리 공개. 2. 중국의 가장 쓰라린 패배. 3. 미국이 한국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더욱 예민해지는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행성 보호가 부인할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 보호를 위한 경쟁에서 환경 친화적인 기술 개발은 특히 전기 자동차 분야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사람들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청정 기술 연구 및 개발에서 급격한 성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동차 산업으로 유명한 나라로서 청정 기술 개발에서 돌파구를 계속 이끌어내며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와 같은 선도적인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 자동차의 성능과 에너지 저장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선진형 배터리 연구 개발에 큰 투자를 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구성 요소 제조에서 경량 및 재활용 소재의 사용도 탄력적으로 이루어져 탄소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빠른 충전 시스템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공공충전 스테이션은 전국적으로 널리 설치되어 전기 자동차 사용자의 편의성과 이동 가능성을 향상시켜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 기술과 스마트카 연결 기술도 개발 중이며 자동차 이용을 최적화하고 교통체증을 줄여 환경오염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중국 등을 견제하기 위한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며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시작은 테슬라였습니다. 보조금 지급을 위한 세부 규칙이 알려지자 테슬라는 중국 배터리 업체 CATL과 손잡고 교묘하게 우회의 보조금을 챙겨버렸습니다. 테슬라의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RWD는 배터리는 북미에서 생산 및 조립된 부품을 50% 이상 써야 한다는 조건은 충족하지 못했지만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하고 가공한 배터리 광물을 40% 이상 써야 한다는 요건을 채워 최대 $7,500의 절반인 $3,750 지급 대상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한마디로 중국 기업인 CATL의 리튬인 산철, 즉 LFP 배터리를 넣은 테슬라의 모델 3가 미국의 보조금을 받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배터리에 쓰이는 주요 광물을 테슬라가 조달한 뒤 이것을 CATL 측에 공급해 중국산 광물 사용을 피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잡겠다고 내놓은 IRA 법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보조금의 절반을 챙긴 테슬라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IRA가 얼마나 허술한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재미를 본 중국 CATL은 포드와도 손을 잡고 미국에 공장을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IRA의 추진 의도 자체가 무색해지자 미국 의회까지 나서 문제를 보완하려 했지만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광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전기차 회사들이 중국산 광물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중국의 우회 전략을 알고서도 봉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미국이 추진 중인 IRA의 민낯이 드러났는데 황당하게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들은 모두 미국 차들 뿐이었습니다. IRA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세부 모델은 캐딜락과 쉐보레, 크라이슬러, 포드, 지프, 링컨, 테슬라 등 16개 차종이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39개 모델이 보조금을 받았지만 한국을 비롯해 일본, 독일 등 7개 브랜드는 빠졌습니다. 결국 미국이 만든 IRA는 동맹국들에게 피해를 주고 중국은 교묘하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동안 현대차와 기아 전기차 모델 중 유일하게 보조금을 받던 모델은 미국 엘라베마 공장에서 조립되는 현대차 GV70이었는데 이번에는 지급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GV70에 들어가는 SK온의 배터리 셀이 중국에서 제조된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최종 생산지는 미국인데도 중국산 딱지가 붙어 이번 보조금 대상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국 주요 언론들조차 바이든이 내놓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비판적 논조를 이어가며 한국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라타임스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테슬라에 필적하는 전기차 경쟁력을 갖췄으나 바이든 행정부의 IRA로 불의의 일격을 당했다. 미 행정부가 현대차의 기습 공격을 감행한 것이다.
라타임스는 작년 1에서 3분기 아이오닉 5와 기아 EV6 판매량이 전기차 시장에서 2위권 경쟁자였던 포드의 머스탱 마하2를 추월했다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춘 현대차가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향해 전진했다고 호평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들을 테슬라의 주요 경쟁자로 같은 반열에 놓고 비교한 겁니다. 그러면서 라타임스는 IRA가 미국에서 EV를 만들고 판매하는 포드, GM, 테슬라와 같은 경쟁사들의 세금 혜택을 주지만 이 법은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 시민을 고용하는 회사들에게 불이익과 모욕을 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치권에서 초차 바이든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실패했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 하원은 IRA 전기차 보조금의 허점을 이용해 중국으로 돈이 흘러들고 있다며 포드와 CATL의 배터리 공장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트로이의 목마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마크 루비오 상원의원은 IRA 보조금이 CATL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하지만 과연 이 법안이 어느 세월에 통과되어서 IRA 법의 잘못된 점을 고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IRA가 한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기업의 경쟁력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경쟁 모델도 보조금 지급을 못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쟁 모델인 테슬라 모델 X, BMW X5도 보조금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전기차들은 지금도 이들보다 30%나 저렴하기 때문에 여전히 가격 경쟁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현대가 미국에 짓는 새 공장이 완공되고 EV9이 미국에서 생산돼 $3,750의 보조금을 받는다면 그때는 한국 전기차가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현대와 기아는 보조금을 못 받게 됐다고 해서 손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IRA의 예외 규정으로 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리스나 렌트와 같은 상업용 차량 판매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지켜가면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GV70의 배터리를 현재 중국산에서 북미산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 방법을 빠르게 찾는 것 하나는 세계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한국의 저력은 IRA라는 복병을 오히려 우리에게 호재로 만들고 있는 데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보조금을 계속 받게 된 미국산 전기차 모델 대부분이 K배터리, 즉 한국산 배터리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자동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IRA의 수의 전기차 22종 가운데 절반인 11종 안에는 LG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장착돼 있습니다. 나머지 4개 차종 역시 2개는 삼성 SDI, 2개 차종엔 SK온의 배터리가 탑재돼 있습니다. 테슬라를 제외하면 보조금 대상인 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 브랜드의 전기차 17종에 모두 한국산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현재 미국 브랜드의 전기차는 한국 배터리가 없으면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IRA의 최대 수혜는 오히려 한국 배터리 회사들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미국으로부터 보조금 지급을 받는 전기차종의 절반의 배터리를 공급하는 LG에너지 솔루션의 경쟁력은 두말하면 잔소리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LG에너지 솔루션 미국 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쓰는 8종의 전기차들은 보조금 $7,500 전액을 받게 됩니다. IRA가 요구하는 전기차 배터리의 광물 부품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압도적인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 SDI 헝가리 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가 장착되는 지프의 그랜드 체로키와 랭글러, 포드 이스케이프, 링컨 코세어 등 4종은 보조금 $3,750가 책정됐습니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을 비롯해 북미 등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빠르게 구축한 덕분에 이처럼 IRA의 수혜를 보게 된 것인데요. 한국산 전기차들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긴 하지만 그래도 다각도로 난관을 헤쳐나가고 있는가 하면 앞으로 미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위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러브콜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최소 3년치 먹거리를 확보해 둔 한국 배터리사들은 미국 인플레이션법이라는 복병을 만나서도 조용히 미소 짓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보조금을 위해 미국에 공장을 짓더라도 최소 6, 7년은 걸릴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동무대가 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최근 열린 상하이 모터쇼에서 혁신적인 신기술을 공개하며
중국 전기차 산업의 몰락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보시는 것은 삼성 SDI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고 있는 중국 모터쇼에서 선보인 6세대 가경 배터리입니다. 삼성 SDI는 전기차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고에너지 밀도와 금속 충전 기술을 적용한 6세대 가경 배터리를 소개해 바이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6세대 가경 배터리는 양극재의 니켈 비중을 91%로 높이고 음극재의 실리콘 소재를 적용해 기존 5세대 가경 배터리 대비 에너지 밀도를 10% 이상 향상시킨 제품입니다. 이 배터리는 특히 제조 공법 개선으로 10분 만에 80% 이상 충전이 가능한 급속 충전 기술을 탑재해 오는 2024년이면 양산될 예정입니다. 삼성 SDI는 이번 모터쇼에서 기존 원통형 배터리 대비 크기를 키우고 성능을 극대화한 배터리 신규 플랫폼을 선보이며 한국 기업들이 전기차 배터리 분야를 선도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미국이 이상한 법을 만들고 중국이 싸구려 배터리로 열심히 쫓아와도 전기차 시장의 절대 강자는 한국이라는 사실은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 전 하나큐셀의 태양광 패널이 미국 최고의 판넬로 선정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태양광 패널 브랜드에 선정된 것입니다. 지난 10일 미국 태양광 브랜드 분석기관인 슬라 리뷰스와 신재생에너지 인증기관 네브세프이 주도한 2022 태양광 산업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지 태양광 설치 기사 중 66%가 가장 선호하는 태양광 패널 브랜드는 바로 하나큐셀이었습니다. 하나의 뒤를 이어 중국 REC, 캐네디언 솔라, 캐나다 실팝솔라 등이 인기 브랜드로 꼽히고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가 특히 의미 있는 이유는 제품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태양광 설치기사의 의견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큐셀은 미국에서 고출력 태양광 모듈 큐피크 듀오큐, PAK-DO 시리즈를 선보여 현지 소비자들의 까다로운 품질 기준을 만족시켰습니다. 큐피크 듀오는 스몰갭 기술을 적용해 셀과 셀 사이 간격을 최적화하고 모듈 발전 효율을 높인 제품인데요.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기준보다 3배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 출시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하나큐셀은 글로벌 시험 인증 업체 TUV 라인란드에 신규 태양광 모듈 품질 검사에서 태양광 업계 최초로 인증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큐셀은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고 북미에서 활발한 수주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태양광 하면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 밸류체인을 독점하며 점유율 80% 이상을 자랑했습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태양광 시장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한국은 새로운 기술 개발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특히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한계율 30%를 뛰어넘는 페로브스카이트 결정질 실리콘 텐덤 태양전지 개발은 현재 총성 없는 치열한 경쟁이 진행 중입니다. 한국은 2026년 텐덤 태양전지 전환을 위한 퍼스트무버 전략으로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하는 한편 특허를 선점함으로써 중국 중심의 태양광 시장을 공격적으로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기업들이 중국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태양광이 미 인플레이션법, 즉 IRA의 수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자국에 지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과 미국산 부품에 최대 40%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을 내놓았는데요. 이것은 미국에 더 많은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여기에 필요한 부품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의도로 마련된 법안이었습니다. 이 법안의 수혜는 특히 한국 태양광 기업에게 돌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큰 수혜 기업으로 떠오른 곳은 현재 미국에서 3조 2천억 원을 들여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를 구축하고 있는 하나큐셀입니다. 하나큐셀은 현재 짓고 있는 조지아주 달튼 태양광 모듈 공장의 생산량 5.1기가와트에 더해 내년까지 더 많은 공장을 건설해 생산 능력을 8.4기가와트까지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사실 지난 몇 년 사이 태양광 사업은 국내에서는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K태양광은 북미 시장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우드 맥킨지에 따르면 지난해 하나큐셀의 미국 주택용 태양광 모듈 시장의 점유율은 33.7%로 5년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점유율 수치는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 역대 최고 수치였습니다. 즉 미국 태양광 시장은 지금도 폭발적인 성장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과 IRA 법안까지 더해지면서 한국 태양광 기업들은 엄청난 기회를 맞은 반면 미국 시장을 잃게 된 중국 태양광 기업들의 몰락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패널뿐만 아니라 ESS도 중요합니다. ESS는 생산된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요. 문제는 중국산 ESS에서 연이어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중국 태양광 산업 자체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ESS는 전기 생산량이 기후에 따라 들쑥날쑥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 시설에 주로 설치되는데 전기를 저장하는 배터리가 ESS에서 핵심 설비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태양광 화재의 주원인으로 ESS에 장착된 중국산 배터리가 지목된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자국 땅에 엄청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했지만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 부를 정도입니다. 중국은 최근 태양전지셀의 주원료인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락하자 태양광 발전 용량을 더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에너지기구가 중국산 패널 사용을 줄일 것을 권고했을 정도로 중국 태양광 발전소 건설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중국이 글로벌 태양광 패널 공급망에서 8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자 세계 각국은 중국 내 생산 거점이 집중되어 있어 만일 화재나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시 태양광 전체의 글로벌 공급망이 끊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다면 전 세계적인 태양광 패널 가격 상승으로도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그리고 그 수혜는 한국 기업이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이 주도하던 태양광 시장에 한국이 기술력과 특허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형국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화에 엄청난 호재가 날아들었습니다. 바로 중국 태양광 기업들을 완전히 몰락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판결이 나온 겁니다. 4년여간 이어져 온 중국 태양광 기업들과 한화의 법적 다툼에서 중국 태양광 업체 론지솔라가 한화의 무릎을 꿇으며 한화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한화큐셀은 2019년 3월 실리콘계 고효율 태양광 셀 기술인 퍼크 PERC 셀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중국 론지슬라와 진코슬라, REC 그룹을 제소했습니다. 퍼크 PERC 셀은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투과한 빛을 다시 셀 내부로 반사시켜 발전 효율을 높이는 기술로 고효율 태양광 셀의 대량 양산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이번 승소 결과가 특히 의미 있는 이유는 중국 법원에서도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한화큐셀은 중국과 독일 법원에서 연달아 승소했으며 네덜란드 헤이그 항소법원도 지난해 3월 론지솔라의 특허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론지솔라의 태양광 제품은 한화큐셀의 기술을 침해했기에 곧바로 독일과 영국, 스위스, 프랑스, 헝가리, 스페인, 벨기에, 불가리아,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리히텐슈타인 등 11개국에서 판로가 막혔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유럽 특허청 EPO도 진코슬라, 론지슬라, REC슬라가 제기한 퍼크 기술 관련 특허 유효성 심판에서 한화큐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완전히 코너에 몰리자 중국 태양광 기업들은 결국 한화큐셀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한화큐셀은 중국 태양광 업체인 트리나솔라와 합의를 통해 특허를 양도받았고 사용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한화큐셀의 특허가 적용된 제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중국의 대표 태양광 업체인 론지솔라와도 라이센스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그동안 한화큐셀에 법정 공방을 벌어온 론지솔라는 법정 공방을 벌어온 론지슬라는 앞으로 한화큐셀과 특허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리를 내리면서 이번 라이선스 계약으로 고객에게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한화가 허용한 제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게 된 점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결국 중국의 대표 태양광 기업들마저 한화의 라이센스를 지불하면서까지 이 특허 기술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의 특허 기술을 무단 도용하며 무리를 일으켜온 중국 태양광 업체들과의 소송전에서도 이긴 한화큐셀은 이제 거침없이 북미 태양광 패널 시장에서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한화큐셀은 지난달 미국 역사상 최대 태양광 발전 사업인 지역사회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수주해 250만 개에 달하는 패널 공급사로 선정되는 획기적인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한화큐셀은 오는 2027년까지 미국 전체 태양광 패널 수요의 30%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미국 현지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북미 태양광 시장 1위를 고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대전은 미국의 사기극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으로 현대전의 개념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존 현대전 개념이 오직 미국만 가능한 미군전이라는 주장이 나올 정도인데요.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세계 1위 미국의 군사력이 위태롭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군사력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태로운 미국과 대한민국 군사력 세계 6위의 진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설득력이 떨어졌지만 현대전이란 곧 총력전의 반대말과 같았습니다. 과거처럼 우리나라 대 남의 나라가 일로 싸우는 게 아니다.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국제관계 속에서 주요국들의 개입이 당연시되기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흐름을 보면 이를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2014년 시작된 돈바스 전쟁을 우크라이나 전쟁의 첫 물리적 충돌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추구하는 전형적인 현대전의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타국의 개입 없이 우크라이나의 국력을 소모하고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 상책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돈바스 전쟁에 개입하는 주요국은 미국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심지어 그것도 간신히 체면치레할 정도의 군사 원조가 전부였는데요. 오죽하면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러시아의 승리를 예상했을 정도입니다. 우크라이나에게 러시아의 침략은 그 즉시 국력을 총동원해서 대응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지만 세계 2위 군사 대국인 러시아 입장에서는 푸틴의 말 맞다나 특수 군사작전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많은 전문가가 창피를 당해야 했는데요. 모두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전문가들마저 단순히 군의 규모, 무기 체계의 차이만으로 전쟁의 승패를 재단하는 실수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게 그간 미국이 보여줬던 현대전은 개전 초기 신속하게 공권을 장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의 반공맘을 제압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신속 전개가 가능한 압도적인 정찰 감시 자산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무장되어 있는 지상군을 이용해 작전 지역을 넓혀가는 것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정밀한 통신체계를 이용한 막대한 항공 지원이 수반되었습니다. 또한 적군 저격수 하나 잡기 위해 해당 지역에 대규모 폭격을 날릴 수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보급 지원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게 가능했기에 미군은 걸프 전쟁을 수행하는 211일 동안 약 148명의 전사자가 발생한 반면 이라크 측에서는 무려 2만에서 5만에 달하는 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미국의 승리로 끝을 맺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계 2위 군사력을 가진 러시아가 속전속결로 우크라이나를 끝내버릴 것이라는 예측은 당연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정반대로 러시아군 현대전 능력은 동네 꼬마들 전쟁놀이만도 못했는데요. 더군다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총력전이 되어가면서 전쟁을 지속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러시아의 결정적인 차이 때문인데요. 당면한 얘기지만 현대전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아주 많은 양의 예산이 필요한데요. 일례로 현대 미군 보병 한 명을 완전 무장시키는 데에는 약 17,500달러, 한화 약 2,150만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 필요하다고 추측됩니다. 미군의 강력함은 이런 일개 보병 단계까지도 수천만 단위의 첨단 기술이 적용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미국의 어마어마한 경제 규모 덕분입니다. 실제로 2021년 기준 미국의 GDP는 약 23조 달러가 넘는데요. 그나마 중국 17조 달러, 러시아가 고작 1.7조 달러에 불과하다는 걸 생각하면 미국의 경제 규모가 얼마나 차원이 다른 수준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적 풍요는 군사력 규모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데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발표한 2022 세계 방산시장 영감에 따르면 2021년 상위 15개국 중 미국의 국방비 관련 지출은 8,010억 달러로 나머지 14개국을 합친 9,150억 달러와 엇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이라는 한 나라의 군사 관련 지출이 전 세계의 군사 관련 지출과 맞먹는다는 것이죠.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수치인데요. 속된 말로 표현하면 돈을 이만큼이나 때려 박으니 미군이 세계 최강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보다 놀라운 것은 그렇다고 미국이 국가 예산의 대부분을 국방비로 지출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국방비는 2022년 기준 GDP 대비 약 3.2%에 불과합니다. 중국이 1.7%, 러시아가 3.1%, 대한민국이 2.8%인 것을 감안하면 절대 높다고 할 수 없는 수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막대한 경제 규모가 군사력의 강력함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중대한 오류를 범하기 쉬워지는데요. 군사력, 경제 규모와 반대로 현재 미국 내부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즉 일부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국 내부의 문화와 시민의식이 분열하고 있다는 건데요. 현재 미국은 막대한 규모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강을 석권하고 있지만 총력전 혹은 그에 준하는 상황, 예를 들어 양안 전쟁과 같은 상황을 가정했을 때 정말로 압도적인 강력함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당장 미국은 지난 2021년 20여 년을 이어온 아프간 전쟁에서 결국 패배를 선언했는데요. 이 전쟁에 소모된 비용만 2조 달러, 하나 약 2,456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이는 아무리 미국이라 하더라도 쉽게 감당할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막대한 금액과 시간을 쏟아붓고도 미국은 패배했고 한 세대에 걸친 전쟁을 치르는 동안 엄청난 사회 문제를 양산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치솟는 실업률과 인종, 성별 간의 갈등입니다. 일례로 미국의 범죄율 자체는 매년 하락하고 있지만 반면 증오 범죄의 발생률은 치솟고 있는데요. 각계각층, 남녀노소, 인종, 출신지를 가지고 서로 아귀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의 바로 길이를 바싹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 가장 강력한 국가 3위를 기록한 중국은 경제, 군사면에서 모두 빠른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공산주의 국가답게 민도를 조종하기도 쉽습니다. 아예 국민의 입을 막아버리고 행동을 동제해버리면 당분간의 전쟁 유지는 가능할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이 펼쳤던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이를 증명하는데요. 물론 이런 억압적인 방식은 단기간의 효과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미국 싱크탱크 CSIS는 워게임 보고서를 통해 양안 전쟁 발발 시 중국 해군은 괴멸하고 미국이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추측했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미 해군 또한 항공모함 2척, 대형 전함10에서 20척을 잃고 고작 3주 만에 3,200명에 달하는 병사가 전사하는 등 중국 못지않은 심각한 피해를 볼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이 4년 뒤에 단행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이런 단기간에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건 주요국의 개입뿐인데요. 바로 세계 6위의 대한민국입니다. 순위에 매겨진 3위 5개국 미국, 러시아, 중국, 독일, 영국, 그리고 나머지 한국, 프랑스, 일본, UAE, 이스라엘 중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참전을 결정할 수 있는 나라 가운데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게 바로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6위는 상당히 막중한 의미인데요. 양안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역할을 해내느냐에 따라 이후 국제 정세의 판도는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책임을 활용해 세계 무대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위해선 전 국민적 지지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다가오는 결전의 날에 대한민국이 만전을 기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